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파운데이션 워크, 즉 기초공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좋은 질문은 명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사람을 구성해서 물어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수집된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 이를 학술적으로는 기술 통계,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0명의 대학생에게 하루 공부 시간을 조사했다면 대학생의 평균 공부 시간은 4.5시간이다 또는 가장 많이 한 학생은 12시간을 공부했다와 같이 데이터의 특징을 간단한 숫자로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기본 모습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완전히 잘못된 정책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숫자로 관계된 분석한 결과 위에 이야기로 구성된 데이터, 질적 데이터를 통합하여 현상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양적 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준다면 질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지를 설명해주는 통합 분석, 혼합적 분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령 통계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다라는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침을 챙기지 못하고 이는 수업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질적 이유를 발견하여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단계인 기술 통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이제 그 숫자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데이터 분석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수업은 복잡한 통계 공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통계학자가 아니라 정책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의 개념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수집된 양적 데이터를 가장 먼저 요약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기술 통계를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중심 경향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 만족도 평균 점수를 통해 우리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지 낮은지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데이터의 분포입니다. 특정 응답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60%였다와 같이 빈도나 백분율을 통해 특정 의견의 중요도나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정책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혹은 20대, 40대 간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집단이 정책에 더 만족하고 어떤 집단이 불만족하는지 더 깊이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은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상관관계는 두 가지 현상이 단순히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도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통계적 관계입니다. 반면 인과관계는 한 현상이 다른 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시간을 늘리면 체력이 향상된다. 이것은 명확한 인과관계입니다. 운동이라는 원인이 체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관관계가 관찰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범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찰관의 수도 많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둘은 통계적으로 뚜렷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한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경찰이 많아지는 것이 원인이 돼요. 범죄가 늘어난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정책 결정자가 이 잘못된 결론에 근거해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는 정책을 편다면 이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두 현상이 함께 발생하니 하나가 원인일 것이다 라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논리적 오류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흔하고 위험한 함정입니다. 경찰관과 범죄율 사례에서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인구가 많고 복잡한 도심 지역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변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복잡한 도심이라는 진짜 원인이 높은 범죄율과 많은 경찰 인력 필요라는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아침 먹이기 캠페인만 벌이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바쁜 맞벌이와 같은 제3의 변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아이가 아침을 거르게 되고 동시에 학업에 집중할 여건도 부족해서 성적이 낮아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정책 디자이너는 단순히 두 변수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을지 모를 제3의 변수를 항상 의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그 정책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실 세계에서 완벽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책 디자이너로서 우리는 그 인과적 효과를 최대한 엄밀하게 추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알아두면 좋은 두 가지 접근법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귀 분석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하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개의 원인 변수들을 하나의 통계 모델에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사례에서 날씨, 요일, 휴가철 여부 등 익사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만의 효과를 살펴보는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특정 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더 정밀하게 추정하여 인과관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최근 IT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A/B 테스트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가장 강력한 실험 설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람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그룹에는 기존의 정책 안내문을 보이고 B 그룹에는 새로 디자인한 안내문을 보낸 뒤 어느 그룹의 정책 신청률이 더 높은지를 비교하는 것이지요. 두 그룹의 다른 모든 조건이 통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면 만약 신청률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차이는 안내문 디자인이라는 변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것을 최근에 많이 하는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론들이 모든 상황에서 100% 완벽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넘어 우리 정책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답하려는 엄밀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이를 최근에는 Evidence Based Policy Design, 즉 근거 기반 정책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 관계를 이해했다면 이제 다시 질적 데이터와 양적 데이터를 통합하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운 질적 데이터와 오늘 배운 양적 데이터를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은 절반의 진실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사용될 때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견고한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독사 문제를 예를 들어 이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질적 연구를 통해 고독사 요양군에 있는 어르신 한 분, 김철수 씨죠. 78세고를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밥 굶을 걱정은 없어. 진짜 힘든 건 사람 구경을 못하는 거야. 아들놈은 바쁘다고 1년에 2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고 무릎이 아파서 경로당에 못 나간 지는 벌써 2년이 넘었어. 같이 장기 주던 친구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못 섞을 때가 있어.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독감의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와의 관계 단절, 오랜 이웃의 부재, 건강 문제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이 고독감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일 것이라는 중요한 가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지역의 모든 어르신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양적 연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질적 인터뷰에서 얻은 가설들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합니다. 자녀와의 월 평균 연락 횟수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웃이나 친구는 몇 명입니까?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렵습니까? 스스로 느끼는 고립감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설문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자녀와의 연락 빈도가 낮은 것보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웃이나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이 고립감 점수에 3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녀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고독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일상적,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만약 질적 데이터,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만 의존했다면 자녀와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효도전화 캠페인 같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데이터는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지점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웃 간의 관계 회복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요. 결론적으로 통합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효도전화 캠페인이 아닌 아파트 1층에 어르신 사랑방 만들기, 동네 친구 맺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거동이 불편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원예교실 등 이웃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정책에 가장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의견을 찾아보세요. 이처럼 질적 연구로 문제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 양적 연구로 그 규모와 핵심 고리를 파악하여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 분석의 진정한 힘입니다. 질적, 양적 데이터를 통합하여 문제에 대해 깊고 넓은 이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진 한정적 자원으로 모든 사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또 다른 현실적 질문에 부딪힙니다.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즉 정밀 타격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입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유래했지만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STP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S, 바로 세분화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죠. 이는 우리가 해결하려는 사회 문제를 겪는 전체 인구를 단순히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몇 개의 의미 있는 그룹으로 나누어 문제의 상세한 지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는 연령, 소득 같은 인구 통계학적 기준, 거주 지역 같은 지리적 기준 또는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 같은 행동적, 심리적 기준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문제라고 할 때 모든 청년이 같은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준들을 통해 우리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2030 여성 등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세분화할수록 우리는 막연했던 문제의 지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 그룹의 구체적인 욕구를 날카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의 지도를 그렸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타겟팅입니다. 이는 세분화된 그룹들 중에서 누구의 문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선택과 집중의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 그룹을 보며 어느 그룹이 가장 절박하고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 우리의 정책이 투입되었을 때 어디에서부터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룹은 어디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그룹 분석한 결과 저소득 한부모 청년 가구가 주거, 육아,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다면 맞춤형 지원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우리의 핵심 정책 대상, 즉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얕은 정책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깊은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명확해졌다면 이제 그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어떻게 인식시켜야 할까요? 네, 우리가 문제 인구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그중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핵심 그룹으로 선정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P,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우리가 선정한 타겟 집단에게 우리의 정책이 어떤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그들이 마음속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의 정책은 타겟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앞선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핵심 타겟은 저소득층 한부모 청년 가구입니다. 이들을 위한 돌봄 정책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정책이 휴대폰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빠른 시간 내에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데 강점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 전략형 맞춤 서비스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바쁜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가장 편리한 선택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만약 정부 지원을 통해 서비스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 경제적 지원형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경제적 돌봄 서비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아이와의 깊은 유대감 형성을 가장 큰 가치로 둔다면 정서적 교감형으로 포지셔닝하여 가장 믿을 수 있는 돌봄 파트너라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지셔닝은 우리 정책의 정책성을 명확히 하고 타겟 집단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의 가치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문제의 깊이를 파고드는 질적 연구와 문제의 넓이를 조망하는 양적 연구를 모두 학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는 문제에 대한 거의 모든 증거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 문제의 본질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정책 설계의 심장과도 같은 문제 정의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